일괄 경매권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전제 조건은 그 사례 문제 볼 때 그거부터 빨리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나대지 건물이 없고 나대지상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중에 저 설정자가 건물 축조했다. 이런 경우는 360조 법정사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만을 경매하면은 법정상매 철거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경매가 용역이 들어가겠어. 또는 사회 경제적 실익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차라리 일괄경매 청구하도록 하자. 이 스토리니까 거기 책에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된 후에 건물을 축조할 것.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는 건물일 것. 동그라미 기억 쭉쭉 있고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하거나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양도해서 제3자 소유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동그라미 니은번. 요게 이제 2004년도 판례인데 일괄경매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그 동그라미 니은번 판례예요. 요게 이제 365조 적용 범위를 최초로 확장시킨 판례라는 점에서 365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요게 나대지다.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요때 우리 병역에 이 토지를 빌려줘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소유권 취득했다. 제3취득자. 얘네들이 건물을 지었다. 이런 경우는 건물을 얘가 아니라 제3자가 축조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까지 일괄경매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이런 제3취득자가 축조는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매수를 했다는 거렇게. 예컨대 지상권자가 건물 지어놨다. 그 지상권으로도 건물 매수했다 이렇게.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죠. 이런 경우는 일괄경매 청구가 가능해요. 따라서 이제 옛날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직접 축조하고 현재도 설정자가 소유한 경우만 일괄경매 청구를 했었는데 이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설정자가 직접 축조할 필요 없이 제3자가 축조한 경우로 하더라도 현재 얘가 소유만 하고 있으면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365조 적용 범위를 확장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번. 거기에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괄경매 청구는 이 저당권자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일괄경매 청구할 권리가 있지 일괄경매에 의무는 없으니까 토지만을 경매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 토지만을 경매를 하게 되면 저당권 실행과 소지가 다르지만 법정에서 성립 안 되니까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철거. 그런데 이게 지금 일괄경매 청구 안 하고 토지만을 얘가 경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도 손해요. 왜냐 아까 이런 것처럼 토지만을 경매하면 이걸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낙찰되기 떨어져요. 또 쉽게 낙찰도 안 되고 얘가 쉽게 채권에서 못 한다는 거. 따라서 일괄경매 청구하는 것이 지한토도 이득이 되고 더 나아가서 뒤에 넘겨서 동그라미 2번. 일괄경매 청구하더라도 원래는 토지에다만 저당권을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건물은 매각된 가지는 우선 변제 못 받는 거예요. 토지 매각된 가지는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경매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지 건물에는 저당권을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 매각된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근데 뭐 하려고 여기까지 한다고요? 경매가 그래야 빨리 돼. 용이하게 돼. 그래야 지도 이득이 되니까. 그 다음 제3취가 취임 의의 쭉쭉 있고 아까 다 가르쳐줬으니까 제3취득자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당권 실행하면 전부 권리 상천자니까. 따라서 첫째 경매인이 되는 권리. 제3취득자도 직접 낙찰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토지가 저당권에 설정이 되었고 병역의 매개다 소유권, 재산권, 전세권 취득했다 제3취득자. 그러면 얘가 돈 안 갚으면 얘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얘 소유권이든 재산권, 전세권 다 잃어버려요. 따라서 이런 권리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토지를 마음면 되잖아. 낙찰받으면 되잖아. 그게 매수인이 되는 권리야. 경매인이 되는 권리. 따라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일 없고 그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써놨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머리가 좋은 게 이런 거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판단해서 차라리 내가 뭐 해버리자 낙찰받아 버리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제3취득자가.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제3취득 변제권 364조고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따라서 얘네들은 자기들이 취득한 권리를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가
얘가 저당권 실행 못하도록 막으면 되는, 막는 방법은 돈 갚으면 돼요.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나라도 얘를 대위해서 변제하자. 그래서 저 364조를 두고 있는데, 이 364조가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동산, 여기서 토지 같으면 이 토지로 담보된 채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제3취득자는 얘가 변제하면 저당권이 낙찰되면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채무자, 채무변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런 제3취득자처럼 채무자, 채무변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는 사업의 우리 법 69조 2항에 보면은 이런 이해관계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런 이해관계는 이자 의사에 반해서도 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왜냐? 변제 안 하면 저당권 실행과 소유권이 잃어버리니까 이해관계에 달려있어요. 따라서 469조 2항에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로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말라고 이 규정에서도 얼마든지 얘가 이자를 대해서 변제할 수 있는데 364조를 별도로 두고 있는가? 비슷한 규정인데 그 이유가 여기서는 핵심이라는 거. 그 이유는 변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469조 2항에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이해관계로서 채무를 변제할 때는 채무 전액을 변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가 얘를 대해서 변제,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데 364조는 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라, 요리 됐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해요. 지연이자가 2년분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라면 지연이자가 변제 후에 2년 동안 변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해관계인으로서 469조 2항에서 변제를 할 때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니까 지연이자 2년분을 싸그리 이렇게 갚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364조에서 변제할 때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니까 아까 우리가 서울은행에서 360조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에서 담보된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만 변제할 수 있어요. 따라 364조에서 변제하면은 이 360조에서 변제하면 되니까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 변제하면 되니까 469조에서 변제할 때보다도 364조에서 변제하는 것이 제3취득자를 훨씬 더 보호해주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채무를 대해서 변제할 수 있는 46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64조를 왜 별도로 두고 있는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따가 나올 근저당이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근저당 이해를 못 하는데, 얘는 지금 써놓기는 써놨는데 동그라미 1번이 469조 2항이에요. 채무자 의사보다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동그라미 2번에 제3취득자는 366조 범위의 금액의 금액만 변제하면 되므로 지연이자 이행기일 경우 1년 보면 변제하면 이렇게 또 써놨다고 말이야. 물론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말만 갖고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뭐 하잖아. 469조 2항에 대해서 364조가 제3취득자를 더 많이 보호해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그 이야기라고. 그걸 써놔야 돼. 1, 2번에다가 얘처럼 써놨고 두 개 다 외우고 갖고 아니냐고. 뭐 여러분은 내 말 알아들어요? 참 책을 써도 그 책도 아무나 쓰는 거 아니고 모자른 애들 안 써야 돼. 책을 백성들한테 민폐를 끼쳐. 따라서 469조 2항은 이런 조문이지만 요거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조항이다 그 말. 근데 364조는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 3급 조문에서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을 변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니까 360조에서 변제 금액이 정해지니까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우는 1년분 변제하면 되니까 364조가 469조에 비해서 제3취득자를 더 보호해주는 규정이다. 그래서 46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64조라는 특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 이야기라고. 이해했으라 봐요. 이거 이해 못하면 근저당 공부가 안 돼요. 왜 364조를 두고 있는가? 469조하고 364 차이점이 뭔가? 이걸 알아야지 근저당 이해가 된다고. 그 차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책처럼 보면 그 차이가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잖아 지금. 그다음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367조 이것도 무지하게 물어보고, 이런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필요비나 유익비를. 그럼 이 목적물이 경락되었을 때 제3취득자는 이 비용상환 조건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네요. 경락인에게. 비용상환 조건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근데 유치권 행사에서 이자로부터 변제를 받으려면 또 하세월이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라 제3취득자가 용이하게 자기가 저당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용이하게 또는 신속하게 보전받도록 하기 위해서 경매 대금에서 1순위로 우선 상환 받도록 규정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굳이 유치권 행사 안 하더라도 이 매각 대금에서 자기가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나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네요. 그래야 빨리 뭐한다? 자기가 지출한 비용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67조도 자주 물어보니까 점검 잘하더라고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뭘 행사하면 되는데? 유치권 행사하면 되는데. 근데 유치권 행사하면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야. 다 지출한 비용을 신속하게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제3책자 그 이야기라고. 그거 이해하시라 그 말이야. 그 다음 뒤로 넘겨서 다시 하기요.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366조 그 다음에 지나서 365조 그 다음에 34조 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야 문제 풀어요. 요 착절을 해보면 안 되고 그 문제 못 푸니까. 그 다음 348페이지 저당권의 처분에서는 그 361조 전문을 자주 물으니까 점검 딱 하시고, 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해보세요. 저당권의 그 침해에 대한 구제는 요즘에는 이제 출제를 잘 안 하지만 기초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도 요즘에는 그다지 많이 출제는 안 하지만 기초 몇 가지는 알아둬야 된다는 말이야.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 것은 이태로권의 일체행위를 저당권의 침해거래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 이태로권의 일체행위를. 저당 살림 무단 펼치했다 담보가치 떨어진다. 또는 건물에 대해서 종물이 합쳐져 있는데 종물을 무단 불렸다 담보가치 떨어진다. 또는 건물을 점유해서 얘가 사용하니까 얘가 수리를 해야 되나 수리 안 해서 담보가 떨어진다. 이런 게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침해가 있게 되면은 저당권은 통상 4가지 구제 수단을 갖게 되는데 이걸 문제 풀 당상 뭘 신경을 써야 되느냐. 침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제 수단이 달라지니까 사례 문제 풀 때는 특히 침해자가 누구냐는 걸 꼭 확인하는 습관 들일 것. 뭐냐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물건적 조건 인정이 될 것이고 이때는 앞에 다 가르쳐 들었어. 목적물 전문 예가니까 저당권이기는 물건적 변화 조건 인정될 여지가 없겠죠. 제일 많이 물어보고. 두 번째 물건 조건 나오면 침해자에게 규칙사유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겠죠.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죠. 문제는 여기에 물건적 조건하고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내지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하든 제3자가 저당권을 침해하든 이 2가지 구제수단은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가 이 2가지 구제수단은 얘든 제3자든 불문하고 제3자가 저당권 침해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 얘한테도 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침해자가 저당권 설정자든 제3자든 불문하고 이 2가지 권리 행사할 수 있고 2가지 차이점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차이점. 물건 조건은 귀책사유 필요 없고 불법이나 손해배상 조건은 고의관리 귀책사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 물건 조건은 비록 저당권의 침해를 당했지만 여전히 저당 목적물로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 경매에도 여전히 우선 변제는 충분히 받는다. 이러더라도 물건 조건 행사해요. 그러나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이 경우는 안 되죠. 왜냐 나머지 가지고 충분히 자기 채권 회수가 가능하면 손해가 안 생겼잖아요.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지.
이런 것도 책에 있지만 이미 다 가르쳐 줬으니까 점검 딱 하고. 문제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을 침해해서 행사하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하고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 저당권은 즉시 변제 조건, 이 두 개는 조심하라고 말이야. 거기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봐보세요. 저당권 보충 청구권한 거 조문 362조를 봐보세요. 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당권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죠. 348페이지에 책에는 저당물 보충 청구가 쓰여 있는 거 362조 있잖아. 그 밑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침해했을 때 이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설정자 얘가 제3자가 저당권 침해한 경우는 담보물 보충 청구 뭐 한다고. 그거 조심하라 그 말이야. 침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구제수는 달라지니까. 이 경우에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을 침해해서 담보가치 현재 하락했다. 이런 건 얘한테 담보를 보충하라고 청구 뭐 한다고. 제3자가 침해했기 때문에. 그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거 조심하라 그 이야기라고.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그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권 봐보세요. 그 위에 제일 앞줄에 채무자의 귀책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채무자가 저당권 침해해야 돼. 그래야지 즉시 돈 갚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딱 제3자가 저당권 침해하게 되면은 즉시 변제 청구도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고 채무자는 달라요. 보통 경우는 똑같겠죠. 대부분은.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에는 채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 물상 보증인도 있네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즉시 변제 청구권은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 하고 저당 보충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행사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동일하겠지만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니까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말이야. 아까 앞에 가르친 것처럼 저당권 설정자에는 채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 물상 보증인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 그 이야기라고요. 구별은 하셔야 된다고. 그 말 듣겠나요? 사례 문제 풀 때 이걸 구별 안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사례 문제 나오면은 누가 저당권 침해를 꼭 확인하는 습관 들으실 거. 거기에 따라 구제 수단이 달라지니까 그것만 신경 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저당권의 처분 및 그 361조 조문 자체를 물어보니까 부종성이 저당권은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따라 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으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저당권을 소멸해서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피담보 채권의 종속된 성질을 가지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해요. 187조에 따라서. 그걸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특수저당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지금 저당권은 통상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특수저당권에서도 해년마다 빠짐없이 한 문제는 나와요. 어쩔 때 2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통상은 요즘에 한 문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저당권을 보통 저당권, 뭐 일반 저당권 요리 이야기를 한다. 칠판에 얘는 이렇게 들어줬다고 말이야.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제가 얘 들어줄 때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줬어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1억 원으로 확정이 돼 있다 그 이야기고, 저당 목적물 개수가 1개다. 요걸 지금 예를 들어준 거야. 피담보 채권이 1억 원 확정이 되어 있고 목적물 개수가 1개다. 이런 거를 보통 저당권, 일반 저당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배웠다고 말할게. 그런데 거꾸로 피담보 채권이 1억 원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이다. 또는 목적물 개수가 1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이런 저당권도 있어요. 이런 저당권은 당연지사로 보통 저당권에 비해서 이런 특수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런 저당권을 글자 그대로 특수저당권 이렇게 부를 건데, 위에 거가 근저당이죠. 밑에 거가 뭐이고요? 저당 목적 이렇게 경우를 공동저당, 위에 거가 근저당. 그래서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을 특수저당권 거래. 물론 특수저당권에는 기타 특별법상 인정되는 특수저당권도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에서 번갈아가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하나 나올 때도 있지만 번갈아가면서 한 문제가 나오고, 이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특히 이제 우리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보통 저당권을 지금까지 배웠지만 등기부를 딱 일람을 해보면 거의 100% 근저당 아니면 뭐로 되어 있어요?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죠. 실무상으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근저당은 지금 우리가 실무에서 겪고 사는 근저당은 이건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근저당 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아보면 근저당을 한 번씩 겪어봐요. 근데 그 근저당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무에서 관례적으로 설정하는 근저당은 요걸 말해요. 요거를 지금 우리 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1억 원을. 그런 다음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면 두말할 거 없어요. 피담보 채권 1억 원 확정이 되었고 목적물 상계니까 보통 저당권이 은행 앞으로 설정이 돼야 돼요. 그 나중에 등기부를 보면 나는 1억 원을 빌렸는데 요거 이제 은행 관례예요. 제1금융권은 1.2배로, 제2금융권은 1.3배로 나는 1억 빌렸는데 국민은행 같은 제1금융권은 1억 2천 빌린 것처럼 채권 최고액이다 그래서 1억 2천 빌린 것처럼 딱 기재가 되었고 은행 앞으로 뭐로 되어 있어요? 근저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축은 갖다 제2금융권은 1억 3천으로 딱 채권 최고액을 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근저당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는 원래 보통 저당권을 설정해야 될 사안인데 은행에서 근저당은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편법을. 따라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근저당을 이해하려면 요걸 일단 잊어야 된다. 그 문제 못 풀어.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본래 근저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 왜 실무에서는 은행에서 보통 저당권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 편법을 쓰는가? 그걸 여러분이 깨우치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알아듣겠나요? 이걸 막 무대포로 공부해 풀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일단은 이걸 머릿속에 지우라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말하는 근저당은 어떤 걸 말하느냐? 저런 근저당이 아니고 저는 보통 저당권 설정한 사안에서 은행이 편법을 쓰는 거고, 원래 저 근저당은 본래의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이 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것이 본래 의미의 근저당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 저 흔히 볼 수 있는 뭐 당좌 대울가 그런 건 여러분이 온천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누구나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 값이 이제 체인점 본사고 요 우리 24시 편의점 사장님이라 가정하고 먼저 이제 이 본사하고 다음 같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이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최고 한도 1억 원까지는 우리 본사에서 편의점에 물건을 예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먼저 딱 체결해요. 이런 걸 이제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 그래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이런 계속적 거래관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벌써 틀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를 한번 밟아보자 말은. 편의점 사장이 최초 1,000만 원어치 상품을 예상으로 공급을 받았어요. 1,000만 원어치. 그럼 이제 1,000만 원짜리 채권이 본사에 생겼다는 거. 이 이제 예상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편의점 사장이 자기 아파트 위에다가 여기 채권자에게 자 일단은 보통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보통 저당권을 최초 1,000만 원짜리 예상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장사가 잘 돼서 1,000만 원을 본사 입금을 딱 시켰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을 소멸했죠. 그러면 보통 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자동 소멸이 된다고 말할게. 일단 또 소멸이 돼요. 이게 부종성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2천만 원치 또 외상으로 공급을 해줘서 이렇게. 또 2천만 원짜리 외상대금 채권 서류 발생이 됐죠. 자, 이 앞편에 설정된 보통 저당권 이미 없어졌잖아. 그럼 이 새로이 발생된 2천만 원짜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시
저당권을 또 설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 말 듣겠나요? 그러다가 또 월드컵 특수가 일어나서 돈 잘 벌어서 2천만 원 예상대금 입금을 시켰다. 또 피담보 채권 소멸했죠. 그럼 보통 저당권 부정성 때문에 또 소멸하는 거예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러다가 또 500만 원짜리 공급했다. 또 새로운 500만 원짜리 채권 생기면 이걸 담보에 저당권 또 설정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보통 저당권은 뭐 때문에? 부정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24시 편의점 사장은 글자대로 24시간 눈꼴 없이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 저당권 설정하다가 세월 다 간다면 장사도 못하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따라서 소멸하지 아니하는 저당권이 하나 있으면 이럴 때 무지 편리하지 않겠냐 그 말이야. 따라 소멸하지 않는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이 근저당이라 그 말이야. 따라서 최초 이 계속적 거래감도 발생이 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편의점 사장 아파트 위에다가 최초 근저당을 딱 설정을 해놓는다 말이야. 근저당을.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예상대금 채권이 발생됐다가 이 사람이 입금을 해서 피담보 채권을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은 따라서 소멸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 이야기야. 그대로 존속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 일시로 소멸하더라도 따라서 소멸이 안 되니까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게 특징이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왜 이게 편리한지를.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이 왼쪽 사례처럼 1억 원 이렇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장래 증감 변동하겠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000만 원 공급받았다. 예상대금 채권 1,000만 원 생겼죠. 2월 달에 500만 원 또 공급받다. 이제 1,500으로 증가가 되겠죠. 다시 또 3월 달에 2,000만 원 예상 공급받았다. 3,500이 되겠죠. 월드컵 특수를 나서 3,500만 원 갚았다. 피담보 채권 제로가 되겠죠. 계속 어째요? 왔다리 갔다 하죠. 채권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에 이 말을 이해하겠나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따라서 본래의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이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이 되더라도 근저당은 따라 소멸이 안 되니까 부종성이 완화가 된다. 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하고 전혀 다르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의 근저당이 있고 뒤에 특징 1. 장래 증감이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 동그라미 부종성이 완화가 된다. 방금 다 가르쳐줬으니까 특징 제일 중요한 캐치 딱딱하고 근저당의 성립. 보통 저당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설정 계약 필요하고 물론 설정자에는 물상 보증인도 가능하고 있잖아. 동그라미를 쭉쭉 읽으시면 돼. 그래서 근저당 등기부칙 동원하고 반드시 등기해야 될 거 근저당은 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1년간 1억 원까지는 예상으로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 요 1억 원을 채권 최고 한도에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요 1억 원 등기하던 이유는 이따 가르쳐 주기라고. 그 다음 그 밑에 임의적 등기상이라 그래서 근저당 존속기나 결산기가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고 필요적 등기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따라 존속기나 결산기가 등기지 않더라도 근저당은 유효하게 성립이 되니까 옛날 시험에서 누구나 맞추라고 물어볼 때 그런 거나 물어봤어요. 옛날에 근저당은 취지하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를 하되 존속기 결산기는 굳이 등기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나 물어봤는데 요즘은 좀 쪽팔리죠. 이런 거 물어보면. 그 다음 지금도 정신 바짝 차는 거예요.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채권 최고 한도 1억 원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고. 요게 요 1억 원까지 최대 예상으로 공급해 줬다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 아파트 위에 후순위 권리자가 얼마나 있었어? 선순위 1번 근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얘가 돈을 더 똑같은 이야기야. 얘가 경매 들어갈 때 얼마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는 얼마냐 그걸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얘가 이자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자가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이 얼마냐 얘가 계산해 낼 수가 없죠. 왜요? 이 채권은 계속 뭐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신 얘는 뭘 보고 빌려주면 되느냐. 채권 최고 한도가 1억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것은 1억 원까지만 담보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 나중에 결산을 보니까 외상대금이 1억 2천만 원 채권이 발생이 됐더라. 그러면 2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럼 초과 부분은 근저당에서 담보가 안 돼. 얼마까지만 얘가 우선 변제받는다? 최대 1억까지만. 1억 2천만 원 발생이 되더라도.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얘가 최대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아가냐? 1억까지 우선 변제 받아가니까 나머지는 내 거다. 이리하고 돈 빌려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반드시 채권 최고 한도는 등기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 최고액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1억 원까지만 근저당 담보가 돼. 최고액까지만. 초과 부분은 담보가 안 돼. 담보 안 된다고 말은 총화 부분은 얘가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말이야. 그 다음 문제는 거기 이제 채권 최고에서 우측에 넘어가면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나와 있죠.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몇 개가 쏟아 나오는데, 보통 저당권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된다고 말은. 아까 우리가 보통 저당권 공부할 때는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360조 정해지는데, 여기 보면 원본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연이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서 원본의 이행기일 경고는 1년분 한다, 이런 제한을 했죠. 그러면 여기 근저당의 경우도 지금 채권 최고 한도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으면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것은 1억까지니까 얘는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최대 1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아가요. 그런데 이 최고액은 원본만 포함해서 1억 원까지 우선 변제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이 근저당의 경우도 360조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억 원 속에 최고액 속에 뭐가 다 들어가는 거야. 원본 이자, 지연이자 이런 게 다 포함돼서 1억까지 담보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집중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첫째, 지연이자에 대한 제한을 굳이 근저당의 경우도 가할 필요가 있는가? 보통 저당권처럼 여기 최고액에 포함되는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고는 1년분만 최고액에 포함이 된다.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기서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냐고 내묻는 거예요. 전혀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여기 지연이자 10년분이 포함돼서 상관없어. 어차피 A한테 불이익을 안 줘. 10년분이 포함돼서 최고액이 초과되면 초과분은 어차피 그냥 담보 안 된다니까. 얘는 무조건 얼마까지밖에 못 가져가. 1억까지밖에.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여기에 얼마가 포함되냐는 것은 얘 불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따라서 지연이자는 제한이 필요가 없다. 근저당의 경우는. 그러니까 최고액에 포함된 이상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는 1년분이 아니라 10년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게 첫 번째 차이예요. 두 번째, 여기 보통 저당권은 저당권 실행 비용도 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근저당 실행 비용도 최고액에 포함되는가? 실행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까지 담보되는가 이야기인데, 근저당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요. 학자들서 견해가 드립니다. 이 새끼는 여기다 판례란 말을 안 써놨는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니은 디귿번에 나와 있죠. 디귿번은 근저당 실행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써놨죠. 학자들서 견해 드립이 있다고. 어떤 학자는 포함된다, 어떤 자는 안 한다 그러고. 그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판례라고 표기 안 하면 시험에 안 나온 거로 착각해 볼 수 있다고 말이야.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게 판례라고. 그래서 시험에 나와 이게. 그럼 판례는 왜 근저당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은 이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만 최고액에 포함을 시키자는 말. 요 계속적 공급 계약, 계속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것만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거야. 근데 실행비용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건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판례를 자주 물어보는데 단답식을. 근저당 실행비용이 여기 최고액에 포함되는 경우하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하고 근저당권자는 어떤 것이 유리할 것 같나요? 여기 실행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근저당권자 유리할까요?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이 안 돼야지 얘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유리해.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저당 실행병이 체구에 포함되면 지연이자 같은 게 이제 그만큼 여기에 포함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실행병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야지 얘한테 유리한 거라고. 그래서 판례가 근저당 실행병은 체구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니까 요 두 가지 거를 번갈아가면서 시험에 출제한다는 거. 보통주장하고 차이점. 지연이자는 제한이 필요가 없다. 지연이자가 몇 년이 되든 얘한테 불이익 주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계속적 그런 것부터 봤을 땐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비용이 포함이 안 돼야지 얘한테 더 유리한 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 걸 집중 물어보니까 니은 디귿번인데 그게 보통 저당권과 차이점이에요. 점검 딱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숙제 하나 하세요. 뭘 숙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무에서 겪고서는 요 근저당 차이점이 얼추 감이 오죠. 요거는 실무에서 겪고는 근저당인데 요거는 보통 저당권을 설정해서 사안을 근저당 편법을 쓴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보면 근저당은 이런 거고 나 집에 가서 뭘 해야 돼? 중개할 때 이런 거 하셔야 돼. 왜 우리 은행에서는 근저당은 편법을 악자가 쓸까? 보통 저당권이 아니라 숙제. 오늘 방금 가르쳐준 것 떠올리면 금방 답이 나와. 왜 저거는 악자까지 은행 담당자의 근저당은 편법 쓰려고 할까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요거는 지연이단 제한이 없거든. 근저당은. 그러니까 어째요? 여기서 견적에 편의했다 바로 경매 안 하잖아. 경매 바로 안 들어가잖아. 그 다음 미리 어째요? 1억 빌렸는데 1억 2천, 1억 3천 높이 딱 잡아줘서 최고액을.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겠죠? 이건 지연이단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지연이장은 여기에 계속 다 들어가. 그럼 적정한 시점에서 딱 경매 들어가는 거라고. 싸게 받아가는 거야. 지연이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연이 제한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연이자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근저당 편법을 쓰는 거야. 미리 1.2배, 1.3배 높이 딱 최고를 잡아놓고. 그런 것도 좀 알고 세상 사시라고 말이야. 모르면 불편하잖아. 응?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1억 빌렸는데 등기부 1억 2천인가 은행 담당자 쫓아가서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 1억 빌렸는데 왜 1억이 3천으로 돼 있냐고. 실제 그런 사람 있어요. 의사들도 있고 그런 사람 있고. 내가 옛날 서울에서 많이 겪어봤어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늘 지연이단 제한이 없다. 그래서 편법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 주는 이어서 계약법 총론까지 공부하고 앞으로 돌아갈 거니까 예습할 사람은 계약법 총론 예습 좀 해오셔야 돼요. 계약법 총론 그 예습 좀 해오시라고.